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추워요. 추워 이제는. 그래서 제가 보일러를 이렇게 막 틀려고 해봤는데 보일러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춥지만 요즘 또 독감 예방주사 맞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주사도 맞으시고 대상포진도 맞으시고 죄송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신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배프의 촉 시간에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사건, 사고 소식 들어봅니다. 그리고 쇼미더뮤직 시간을 어제 최진무 교수하고 바꿨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오늘 조시진 변호사하고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하고 같이 한 주 동안의 민심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심을 살펴보면 오늘 오후가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8시까지니까 8시 좀 넘으면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될 것 같고 12시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좀 반영해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연휴 기간 동안 편도선 부어서 좀 문제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해결이 좀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한번 죄송합니다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진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국감 첫날이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또 난리가 났었군요. 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이었는데요.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격돌했습니다. 국방부는 여야가 신경전만 벌이다 결국 부산됐고, 국토위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거의 자정까지 설전이 오갔습니다. 또 김영한 충북지사는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87일 만에 국회에서 사고 책임에 대해서 집중 추궁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국방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오전에 야당이 이제 피켓 시위를 열었는데요.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라라는 이제 피켓을 이제 자리에 붙였고요.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신경전이 오가다가 이제 국감장을 아예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8시간 만에 지연 개회했지만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진행이라면서 다시 반발했고 감사 개시 40여 분 만에 다시 정회됐습니다. 그러다 밤 9시쯤 다시 속개됐지만 역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제대로 된 질의응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산회됐습니다. 현재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고조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전쟁 등의 현안으로 산적하지만 여야의 합의 불발로 결국 개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나가지고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고 이 하마스 쪽에서 인질 잡아가지고 니네가 공격해오면 우리 하마스 죽이겠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원래부터 이제 싸움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나는 솔직히 처음에 이스라엘 잘못했다고 봐요. 팔레스타인 살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기네가 남의 땅 뺏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그 이스라엘을 지금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다 지원을 하면서 갈 곳도 잃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난민밖에 없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이 없고 살 곳이 없는 거잖아요. 억울한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요번 근래 들어와서 스탠스가 좀 웃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웃긴다기보다는 스탠스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제 아마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마스가 이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겠죠.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식의 방법밖에 없다는 게 또 우리가 워낙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근데 언론이나 전 세계에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에게 붙어가지고 땅 뺏어먹고 남의 나라 사람들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지지하고 우리를 뭐라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화가 나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양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걱정이죠. 근데 내가 걱정하고 싶었던 말은 어제 갑자기 속보로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봤어요? 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뭐 지원한다 그럴까봐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아 내가 진짜 이러고 가지고 두근거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이 얘기 내가 왜 한 거야 갑자기? 그만큼 신원식 장관은 이제 뭐 전쟁이란 네. 얘기를 불사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런 또 세계에서 지금 이라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전쟁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쟁의 위험이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도 사실 제가 커뮤니티 이런 걸 보면은 가끔씩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장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제 부적격하다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참석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운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또 간단하게 국토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의 요지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변경 노선이 600억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BC값은 원안보다 0.1이 앞선다. 그래서 고로 종점 변경 노선이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거 맞죠? 네, 저는 그 결론을 보고를 받은 거고요. 네. 만약에 상세한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작업을 진행했던 우리 담당자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과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점이 뭡니까? 네, 일단 영상에서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본 거는 그건데 이제 이소영 의원이 발언처럼 지난 5일에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노선인 강상면 종점의 비용 편익, 그러니까 BC 값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존 노선인 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언의 요지는 7km 구간 정도 종점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교통량이 6,000대, 그러니까 22%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소영 의원에 의하면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또 그동안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막 자신의 그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원희룡 장관의 좀 태도가 그전과 달랐는데요. 원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모든 답변을 전문가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이 의원이 국토부 셀프 분석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것이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영상에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럴 거면 뭐하러 일타 강사라고 자처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원 장관이 대답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이 밖에도 원 장관이 허리가 아프다면서 팔을 좀 뒷짐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점이라면서 지적이 돼서 한준호 의원이나 이제 야당 의원들이 태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것이 원안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14% 정도, 즉 13.7% 정도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가 이소영 의원의 말입니다. 그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노선이 지금 7km 정도 늘어났잖아요, 구간이. 네. 종점이 저를 바꾸는 거니까. 근데 7km 늘어났다고 해서 차량 교통량이 6,000대 정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13.7% 정도 경제 효과가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7km 늘어난다고 6,000대가 갑자기 증가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원희룡 장관이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회피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그럼 나와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와서 말이라도 하든가 뭐 아니면 전문가를 부르든가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미루고 아니라 그러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 이런 태도 보이니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자, 또 하나 오송 참사 87일 만에 김영한 지사가 결국에는 국회에 출석했는데 혼났다면서요, 어저께? 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집중 추궁받았고요. 국회에서는 참사 전후의 부실 행정과 그리고 대응, 거짓 해명을 등으로 이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네, 계속해서 난타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짓 해명 뭐 사과하던가요? 사과는 없었던 걸로. 네. 청와대는 지금 아주 너덜너덜 됐고 사용하는 방식도 다 이해가 안 되게 갑자기 막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청와대를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보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이제 청와대를 돌려준다고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규정을 바꾸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절차나 이런 규제를 바꾼 것인데요. 전면 개방 취지를 하겠다는 그 내용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10일 어제였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설명을 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난 5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소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사용 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장소 사용 허가 신청과 장소 사용 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추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절차 없이 쓰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컨대 예전에는 대통령실도 이걸 쓰려면은 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뭐 이렇게 언제 쓰겠다고 말하고 접수시키고 오케이 받고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쓸지를 미리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원래 같이 개방해서 쓰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그걸 규정을 바꿔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사후 신고만 하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쓰고 난 다음에 사후 신고만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의무를 자기네들 마음 내킬 때 와서 불쑥불쑥 방문해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왜 그래요? 관광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거기 뭘 쓰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은 네. 실제 관광하거나 뭐 국민들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가서 보겠다, 쓰겠다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국민에게 들려준다고 했던 그 취지도 전혀 맞지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그 공약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 현재도요 대통령실 행사에 청와대 영빈관, 네, 본관 등을 쓰면서 정기 휴관일 외에도 일부 시설을 관람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혹 제기는 올해 1월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달에 14번이나 찾을 거면 왜 청와대를 나온 것이냐 이렇게 맞아요. 비판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가 개방된 지난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제외한 236일 중에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 사용 신청을 한 일수는 110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많이 쓰면서 왜 쓸데없이 용산으로 옮긴 거냐고 도대체가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네. 그래서 야당에서도 약 1조 원이 들어간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짚었는데요. 이병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요란하게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해놓고 영빈관 상춘제 등을 다시 뺏는 것은 청와대 개방의 공약을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했습니다. 갱상도 친구님께서 두 개 다 자기가 쓰려고 욕심부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쓰고 용산은 용산대로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근데 용산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굳이 하냐 이제 이 명분을 찾기 어려우니까 청와대는 갑자기 난 안 쓸 테니까 이건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따위로 말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산을 만들어 놓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용산보다 청와대가 훨씬 좋거든.
그렇잖아요. 사람들 접대할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거 할 때 영빈관이 훨씬 좋았겠죠. 그러니까 또 슬금 써요. 영빈관도 쓰고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도 쓰고 대통령실도 쓰고 막 별걸 다 하는 거야. 다 자기 거야. 네. 다 대통령 거야. 그래서 이날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료에는 청와대 장소 사용 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빈 외교 행사와 국가 안전 보장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일정, 동선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전 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청와대 장소 사용 허가와 관련 조항 개정하는 것이 무슨 보안사항입니까? 대통령이 가가지고 몇 날 며칠 날 어디 쓸 테니까 여기 좀 비워놓으세요. 남들하고 이렇게 접촉 안 되게 해주세요. 그냥 미리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딱 아무 때나 들어가서 쓴다 그러면 기존 것하고 충돌할 수 있는 건데 뭐가 보안이에요? 무조건 뭐 입만 열면 다 보안. 그런 거 아니라고 이번에 법원에서 전부 다 지금 다 정부가 지고 있잖아요. 쓰잘데기는 언제적 보안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그런 식으로 사람들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할 때 사전 신청이 어려웠다? 왜 어려워요? 대통령 일정은 다 미리 짜여져 있는 건데. 그 짜여져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뭐 대통령이 맨날 즉흥적으로만 움직입니까?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이 왜 즉흥적으로 움직여요? 일정을 고려할 때는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언제 쓸 수 있다, 무엇을 왜 필요하다, 얼마까지 써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뭐가 사전 신청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네는 다 그냥 아무거나 다 자기네 맘대로 하겠다. 왜 안 하냐 그러면 아까 불편하다, 못한다, 보안이다 이런 말로 넘어가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웃기지 않아요? 맨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 바꾸고 달라진 말하고. 아 진짜 나는 인지 부조화, 내 전공이 인지심리학이라고. 도대체 내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인지심리학의 대가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라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애청하시는 분 중에 김진영 님이 있습니다. 순댓국이 양이 좀 적어가지고 아들이 투덜투덜 거렸다 그러니까 양이 더 많이 해가지고 주문하신다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좋고, 우리도 편하고, 가성비가 짱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양이 조금 적다고 하시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을 좀 많이, 푸짐하게. 근데 많이 넣으면 또 막 버려지게 되고, 음식 낭비도 좀 심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2개씩 사세요.
자, 뉴스 인사들을 믿고 구매해주시는 애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통통물 국밥 신규 2종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양고기 3종도 출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밥 그동안 8종만 했었었는데 저희가 다시 신규로 국밥 2종을 더 만들었고 그리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양고기를 또 이용한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통통물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몹 하나 한번 보시고 20% 할인 쿠폰 무제한 드릴 테니까 검색해서 한번 좀 시켜보십시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오늘 나오셨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님도 이거 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추억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척이 옵니다. 이런 육감적인 남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밥 드셔보셨죠? 예. 예. 그 원래 집에서 요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많이 사세요. 예, 그래서 뭐 말아먹고, 국수 넣어먹고. 예. 그래야 맞아. 국수 넣어 먹는 거 진짜 좋아요. 저는 그런 국수 말아먹는 거 좋아해요. 예. 원래 요리를 혼자 잘하시죠? 뭐 저는 자격증도 다 있으니까. 자격증이 있어요? 예. 무슨? 조리사. 한식 조리사 이런 거? 한식, 양식. 예. 두 개 다 있어요? 예. 어머나 외모랑 전혀 안 어울리네. 왜 뭐랑 무슨 상관 있어? 딱 봤을 때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기보다는 조리사 자격증을 뺐을 것 같은. 네. 아니 우리 이연복 셰프님은 뭐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반전 캐릭터가 좋잖아요. 예? 예. 우리 집에서 한번 나중에 만들어주세요. 아니요. 싫어요. 싫어요? 네. 전 제가 알아서 제 김장도 해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거 드시고. 예. 그럼 나는 좀 안 줘요? 그럼 사서 써요. 네, 성격 진짜 까칠합니다. 이래가지고 일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이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전담해 오던 보안수사, 재수사. 이게요, 이제, 요즘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경찰이 검찰에 넘겨요. 그러면은, 검찰이 보안수사, 이런 거를 경찰한테 요청을 하죠. 재수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검찰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할래, 그냥. 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담해 오던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소인하고 고발인하고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고소인은 자기가 경찰에다가 나 이러이러한 거 억울하니까 얘 혼내주세요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보기에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불기소, 이렇게 불송치 하거든요. 기소가 아니라 불송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이 하면, 이거 잘못입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소인은.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해서 했는데. 근데 고발인이 그런 식으로 고발을 처음 했는데, 경찰이 역시 불송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해서 얘네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었는데, 요것도 한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서 수사 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 준칙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네. 경찰한테 그 보안수사나 이 재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는가에 대한 거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네. 그것을 이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해되고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 상태로 되면은 이제 검찰도 보안수사, 재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경찰이 안 하죠. 경찰이 송치만 하고 불송치 같은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좀 걱정됐던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적체되어 있는 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걸 좀 묻고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준칙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혼란의 상태에서 더 혼란의 상태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이제 전반적인 인식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죠. 지금 상태는. 결과적으로는 경찰에 부여했던 일차적 수사 종결권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냥 검사한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다 돌아가는 거죠.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 가지고 검사랑 옥신각신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놔버리는 형태가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기존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진정서, 민원서 이런 거를 아예 접수를 안 해줘 갖고, 왜냐? 사건이 쌓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럼 다 접수해라, 일단. 그럼 다 하면 되지 않냐. 네네. 근데 그게 능사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 그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수사기관의 사건의 분배라든가 해결 주체의 문제,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거 쭉 설명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단계별 수사를, 기간을 정한다. 어떤 사건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돼. 어떤 사건은 1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건을 그 3개월 마무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다른 편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편법이요? 예를 들면은 사건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쪼갠다든가 아니면은 일단 송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걸 그냥 일도양단식으로 탁탁탁 잘라버리면은 현장 경찰들이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실패, 나는 실패라고 봐요. 그럼 실패죠. 실패해서 네. 완벽하게 검찰들의 반발력만 지금 더 높이, 그렇죠. 저항감만 더 높이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원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소장 들어가면 3개월 안에 하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 그렇죠. 원칙이.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어떤 거는 아주 이상한 사건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횡령 배임 사건이에요. 대표가 회사 자금을 막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표가 그 대표 상대로 해서 너 돈 다 내놔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로도 돈 돌려달라고 하지만 형사로도 이거 당신 횡령 배임했으니까 이거 처벌받아라. 이 두 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형사에서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만 민사도 이게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거를 하면은 보통 옛날에는 빨리 끝났으니까 이거 하고 민사 건은 좀 천천히 가니까 절차가 좀 맞아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형사 건 끝내고 민사하고 이게 참 맞았어요. 증거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3년이 넘었는데 3년 넘었는데 아직도 검찰에서 우리한테 이걸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만 2번, 3번만 보완서를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난 이미 기소견으로 넘겼는데 경찰이 검사가 하도 보완서 하라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했다. 보완서 하는 데만 2년 걸렸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검사를 찾아갔지.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3년 됐으니까 자기가 이번에는 꼭 기소하겠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하냐 그랬더니 8월까지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하더니 8월이 넘어서도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의 판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막 물어봐요. 내가 검사가 너무 늦게 돼서 안 된다고 말하면 나한테 도대체 이게 몇 년 사건인데 이러냐고. 그렇죠. 그러면 이 형사 고소 사건은 반영 안 하고 내가 그냥 해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검사한테 다시 전화했고 혹은 다시 직접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검사가 나 바빠서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이 검사는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 추석 기간이어가지고 내가 더 뭐라고는 못했는데 앞으로도 언제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검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좀만 복잡하면 자기네가 서류 정리를 못하는 건지 공소장을 못 쓰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아는 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 하는 사람들 혹은 형사 피의자 사건 하는 사람들 다 나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검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검사인데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동동 구르고 그러다 사람 죽어요 진짜. 그리고 검사는 자리 바꿔 딴 데로 가면 그만이고 새로운 검사가 또 모른다 그러고 또 기다리라 그러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진짜. 기한을 정해놔서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 그건데 그러면은 이걸 누구한테 어떤 책임 주체로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검경수사 그중에서 경찰로 갔는데 그걸 다시 또 이제 지금 돌리는 거죠. 그럼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네. 진짜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검사 왜 이렇게 요즘 검사들 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절로 차출돼 가서 그래요. 그 한 청이 다 그냥 그 한 사건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한 사건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이쪽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한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류의 사건을 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 다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검사님들도 스스로 지금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윗대가리한테 말을 못하고 자기네끼리 정말 맨날 저녁마다 짜증나고 이렇게 욕하고 다녀요. 알면서도 이러다, 알면서도. 아우,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자, 내가 속상한데 뭐 같아. 그렇지만. 자, 백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바뀐 수사 준칙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문제는 이제 왜 수사가 적체되어 있는가? 이게 제대로 해결되는가에 대한 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 정치가 됐고 왜 정치가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제도만 바꾼다고 하면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대로 해결되겠느냐? 네. 또 어디서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한다는 거죠. 비주리님께서, 그럼 경찰은 뭐 바보입니까?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인데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맨날 남이 떠먹여주기만 바랍니까? 법까지 만들어줬는데. 사실 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봐요. 왜 경찰은 해줘도 떠먹여줘도 그걸 못 먹고 뱉어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가 쓰면 집단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총경들 집단행동 하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난리 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권이 막 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요.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가 경찰하고 검찰하고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영역을 달리해서 이 형사사건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취지면 그에 맞게 그냥 대등하게 싸우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존대로 그냥 상하관계 해가지고 지휘받고 뭐 하고 이거 하든지 국민들만 헷갈려 죽겠고 국민들만 힘들어 죽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갖다 줘도 못 먹고 갖다 주면 갖다 치워버리고 뭡니까 지금 국민이 대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 죽겠는데 어쨌든 이 개정수사 준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요. 1일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결정 안 난 사건들, 수사 중인 사건들, 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좀 적용이 되는 걸로 좀 얘기가 됐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 어쨌든 수사 마무리하라고 되어 있고 보안수사도 1개월 이내, 경찰의 보안수사 재수는 3개월 이내에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걸 정비를 했으니까 이번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선고일로부터 6개월인 선고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에 사건 처리와 관련 협의를 해야 된다. 자, 이거 진짜 잘 됐는지 내가 꼭 보고요.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한번 올릴게요. 이거 정말 내가 보기엔 안 돼, 또. 이거 좀 처음에는 몇 번 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대부분은 안 될 거로 봐요, 솔직히. 이건 안 했을 때 어떤 뭔가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준칙입니다, 준칙. 네, 그냥 그렇게 하라는 정도인 거지. 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지켜도 그걸 괜찮다. 안 지킨 검사들이 불이익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만 하라는 거죠.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사람들한테 있다고 말해놓고 현실은 거기 이렇게 써놔요. 안 할 수도 있다. 준칙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어이가 없죠. 자, 강한 힘에는 그만큼 강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다시 강화되는데 그럼 책임을 그렇게 많이 집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요즘의 화두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가 부장 자리에 오른 걸로 확인이 됐고 3년 동안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고 슬금 사실 그냥 뭐라고 하나 일하다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겨서 네. 감봉 6개월.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승진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장검사로 승진을 했다. 그런 부분인 거고 열려있는 아파트 공동 건물을 차버렸어요. 그 징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승진을 합니까? 네. 근데 이런 징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했다. 이게 문제인 거고 지금 문제되는 그 검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자기 친구가 어떤 공군 중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전역하고 싶었죠. 김앤장으로?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 되겠냐라고 군사 기밀 문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네, 검사 그걸 보고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판단해주고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다시 승진을 했다. 그럼 그렇게 부적절한 처신했던 내용이 이 사람 승진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친 거죠.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게? 그냥 뭐 장난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지금 이번에 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가 됐겠지만 안 걸리면 너무 안 많겠죠. 걸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 그렇겠죠. 결과적으로는 군에 있는 자료든 검찰에 있는 자료든 수많은 자료들이 전부 다 김앤장과 같은 데다가 다 넘겨주고 자기네끼리 문제 해결하고 이걸 다 쓱싹쓱싹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이죠. 일반 사 로펌에 국가 기밀을 그냥 뭐 갖다 줘. 그러면서 야. 조언을 해달래, 게다가. 내가 좀 보고 좀. 이건 너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전역할 때 니네가 나 받아줘야 돼.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버전이. 그리고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하면은 그걸 보는 다른 국가 공무원들은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나도 빨리 제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내 거가 더 좋은 거, 더 가치 있는 거 갖다 줘야지. 이럴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미친 이런 검사들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그러면은 같이 페널티를 줘야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서로 공범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응? 자, 2018년 A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 지원하려는 신모 공군 중령의 부탁으로 이력서를 검토했고 신중령은 이 A검사에게 이력서와 함께 무인 정찰기 관련 기밀 문서인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도 건넸고, 야, 이거 국방 보안 진짜 이거 제일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국가기밀. A검사는 이력서와 함께 군사 기밀 문서도 검토해줬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중령이 나 니네 김앤장 갈 테니까 내가 큰 건 하나 가지고 갈게. 이거 나랑 같이 이거 보고 이 건 하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김앤장에서는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 그러니까. 건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요. 김앤장이 한 일이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직접 소송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인 정찰기 관련 기밀 문서랑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가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현안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가 김앤장이 해결사처럼 관련 어떤 업체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 일을 해보려고 준비하는 갑을병정이 있으면 갑을병정의 민원을 얘네가 사실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김앤장이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니까 김앤장이 브로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그렇죠. 말은. 이게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할 수 있는, 비싼 돈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자문한다라는 이름으로 로펌에서 자문한다는, 로펌이 송무가 있고 자문이 있거든요. 송무는 재판 가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건데 이건 좀 후 단계 일이죠. 이미 자문 다 끝나고 잘 안 됐을 때. 자문은 그 아주 초창기 단계여가지고 처음부터 티도 안 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어쨌든 이 국방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런 A 조건이 필요하대. B 조건이 필요하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니네가 이번에 낙찰되게 해줄게. 이번에 입찰 들어가면 성공하게 해줄게.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누가 지금 짜고서 서로 간에 하고 있어요? 검사랑 같이 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검사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가지고 자기네끼리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되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 큰 범죄 저질렀는데 견책을 받았대요. 그 검사가. 견책 제일 낮은 거.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그냥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한마디 그렇죠.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정원 파견 갔고 그 다음에 검사를 복귀했고 부장검사 승진했다. 게다가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에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아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들은 바로 그 검사더라. 아이고. 유명하신 분이네요. 유명한, 우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누군지. 예. 말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요. 하여튼 많아요. 술에 취해 여자 건드린 사람,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 현관 부셔가지고 징계받아 놓고 다시 올라간 사람, 뭐 많죠. 자, 얘기도 해봅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집행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로 모았다. 이것도 참, 내가 이거 보고 참 황당했는데. 왜 모은 겁니까? 서울구치소로.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유영철이 조금 약간 떨고 있다. 이게 뒤에 후속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네.
유영철은 거기 없었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서울 구치소만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후속 보도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약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 쪽에 약간의 면을 세워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또 교정본부로부터 뭔가 요청을 받은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을 해결해 준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런 셀이 그렇거든요. 우리 장관님께서 예전엔 안 그랬어요. 초창기 때 일할 때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언론하고의 이 관계성을 향상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는 데 어떠한 메커니즘이 들어가느냐를 배우더라고요. 내가 딱 옆에서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서 점점 얘 좀 체면 세워주고 나는 그로부터 좋은 기사를 얻고 뭐 이제 이런 딜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뜬금없는 혹은 할 필요 없는 일이 갑자기 뭔가 진행되는 게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일은 어떤 누군가에게 현안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주고 무마하고 정리해주는 일들을 되게 잘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근데 정치인 아니신가? 그럼?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이거든. 그렇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좀 적절히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치적인 입지나 의상을 다져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악어와 악어새처럼. 자, 그런데 어제 이번에 서울구치소로 미집행 사형수들을 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정당국에서 이걸 처리해야 될 건데 사실 그동안에 교정에서 특별히 뭐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한번 해봐라. 이슈를 만들어보고 중심에 서봐라. 이제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어서 임대기 전 대한육상연맹회장을 여기에 앉혔습니다. 이것도 혹시 자리주기잖아, 자리주기. 근데 임대기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나는. 이재용의 오른팔입니다. 이재용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예, 오른팔이십니다. 저기 제일기획 그 대표까지 하시고 네.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신 분인데 네. 저도 계속 이분을 계속 한 이틀 동안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제 친구가 제일기획에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인데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육상연맹회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시키라고 내가 몇 번 말했죠. 절대 안 시키죠. 절대 안 시켜. 근데 이제 이해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뭔가 다른 일단 포석이 있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조은경 교수 같은 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조은경 교수, 동국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되겠는데 문제는 그 14명 중에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종교인이거나 이 영역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분들이어갖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14분을 제가 다 리스팅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이 교정정책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정책도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비전문가들을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 갖고 저도 많이 물어보고 다녔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도 일종의 보온 인사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죠. 예. 자, 전체 범죄자의 재복역률이 지금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복역률은 늘고 있더라. 이거는 형사정책 혹은 교정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상당히 잘못됐죠. 예. 전체 범죄자 재복률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전체 범죄자라고 하는 건 생계 범죄도 있고 사소한 범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교도소에 갈 필요 없는 사람들도 네, 많죠. 문제는 강도나 성폭행했던 진짜 위험한 자들에 대한 재복용률은 낮춰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교도소 내에서의 여러 가지 교정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무기수가 가석방이 돼요. 이게 웃긴 게 사형 선고를 받고서 한참 동안 형 집행 안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갑자기 무기징역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무기징역 때도 좀 지나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막 가석방 해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가석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 네. 교도소마다. 근데 가석방위원회의 위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대충 누군지는 아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교도소, 구치소가 54,000명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해서 과밀 수용이 된다고 하는데 전혀 능가하지 않고 들어갈 인원이 있는데 나올 인원이 없으면은 이게 과발입니다.
그래서 한 사동에 7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4명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묵적 요청이 되죠. 얘 좀 빼라. 그러면 이제 무기수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20년짜리들 10년짜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과밀 수용을 좀 근데 문제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달 만에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 생활을 되게 잘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빠진지를 금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잡범들은 교도소 생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게 이런 어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뭐 한동훈 장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형량이 적어서 뭐 200년, 300년 이런 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솔직히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곳은 교도소를 민영화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수감 인원들이 계속 늘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민간 교도소를 운영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10년이 더 나가는 구조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형이 세게 들어가게 되고 가석방 시키면 안 된다고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거 따라하자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나는 그래서 좀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좀 말은 전혀 안 먹히죠. 근데 최근에 이 교정 당국에 있는 분들의 정신 건강이 이 범죄자들 때문에 이 수용자들 때문에 수감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많고 중간에 옷 벗는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고 그렇죠. 우울감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 이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뭐든지 정책을 하려면 제대로 좀 큰 틀에서 봐가지고 좀 차근차근히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좀 이게 인기래 그럼 한마디 하면 딱 그거 한번 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우왕좌왕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교도소 시스템은 사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거의 유지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사동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교도 간의 재교육이라든가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이라든가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그럼 재소자 한 명당 들어가야 될 비용과 공간에 대한 것을 확보해놨느냐? 그렇죠.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근데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교화 비용이 안 나오는 거죠. 늘어나야 되는데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 판단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람 하나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새롭게 들어오는 교도관들이 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군대적이지 않은 시스템에 익숙한 교도관들이 안에도 완전히 군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즘 재소자 특히 유영철 같은 애들은 교도관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으니까 신임 보통 1년 차부터 7, 8년 차의 신임 교도관들이 상당히 못 버티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는 귀찮으니까 처치하고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성과 있는 것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인원 한 명을 먹여 살리는데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그렇죠. 1년에. 우리 연봉이에요. 급식비, 그렇잖아요. 의료비, 인건비 다 들어가서. 아니 우리 연봉이잖아. 그렇지. 3천만 원이. 우리는 바깥에서 빽 빠지게 일해가지고 3천만 원 벌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3천만 원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황당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과밀 수용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멋있으니까 그런 거 하자. 중형이니까 막 몇백 년씩 그 안에 넣어놓게 하자.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았어. 정말 팔자 좋게 아무 생각 없이. 가석방 종신형을 하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안에 처우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돼요. 교도소도 더 만들어야 되고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을 더 높인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 증거는 없어요. 예. 객관적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국에서 하는 제도니까 우리가 뭔가 정권 바뀌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 정도 수준으로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말한다니까요. 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자, 좋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는데요. 경기 수원구 화성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학생들을 잇따라 폭행한 1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얘가 왜 했냐 물어보니까 부산 돌려치기 사건 남자 따라했다 이딴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예, 정확한 네이밍은 아마도 경기 남부 연쇄강간 모방범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16살짜리 애가 이 성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입니다, 전과. 전과가 있어요? 예, 16세, 17세짜리가 전과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뭐냐, 보호처분이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애라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얘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마도 이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기절시켜서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건 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부산 돌려차기 걔랑 똑같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고 큰일 날 뻔했죠. 왜냐면 이거 죽순이다 이러다가 조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그래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나이가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애입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요즘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얼마 전에 밤 12시에 택배가 왔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문 열으라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벽돌 두고 열었잖아요. 있었죠. 예. 근데 여자분이 12시에 무슨 택배가 오냐면서 안 열어줘서 다행히 끝났는데 그 사람이 벽돌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벽돌 들고 있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인근에 있는 상가 가가지고 결국 이제 부시고 이런 행동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왜 그러는 겁니까 다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형태의 성범죄 혹은 이제 침입 성범죄 혹은 폭력적 침입 성범죄의 사람들이 사실은 리스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네. 문제는 있다는 걸 사회 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과도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거기 가 있어야죠. 안 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요즘 그런데 범죄자들이 항상 하는 변명이 그거잖아요. 나 좀 심신미약이다. 그 지난번에 분당에서 흉기난동 벌렸던 최현종. 자기 정신 상태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하다. 심신미약이다. 이거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 수사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실패했어요? 예. 당시에 분당서 형사과장이 망상 뭐라고 하길래 쟤네들 수사 안 했구나. 저는 딱 느낌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뭐냐면은 이 변호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디가 약점인지 아는 거죠. 아, 이게 얘네들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정의감정을 신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정 신청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감정을 받아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감정도 보지만 범행 당시에 얘가 정말 심신미약이었을까 아니었을까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봅니다. 질문도 하고 뭐 간이 검사도 시키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도 들어가면서 이제 진단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보면은 결론은 정상이었다. 그 그렇죠. 당시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이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고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행동했다 뭐 이제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는 건데 내가 알기로 이런 그 공주에서 하는 이런 조사 같은 거는 검사 같은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인식이 있었다라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요거는 시간을 스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경찰과 검찰의 스텝이 꼬였거든요. 네. 그걸 아주 역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려요. 경찰이랑 검찰의 판단이 틀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렇게 하겠죠. 경찰은 이게 두 가지가 틀린 그럼 게 변호사만 좋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최원종 아시다시피 최원종 집이 잘 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이 최원종이 망상 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오케이 한번 해봐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식으로 병원에 다녔던 혹은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또 이게 오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이 최원종은 자기 형은 공부 잘해가지고 특목고인가 어딘가 좋은데 갔는데 자기는 못 갔다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 난리 쳤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또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자료가 많아서 그렇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양형에. 에이, 나빠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는 두 번째 광고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애청자, 시청자의 그 댓글 중에 매흑송 이렇게 나오는 그 아이디 가지신 분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더 착한 보험에 전화해가지고 정말 컨설팅을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 제품이 들어있는 게 이 상품에 내가 지금 가입했는 게 잘못이구나를 깨달으셨고 저 상품이 훨씬 낫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곤조곤 설명을 다 잘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직접 느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특히 돈 문제는 그래요. 나는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내가 모르는 수많은 제도와 수많은 이 포인트가 되는 뭔가 좀 핵심이 되는 어떠한 그 상품만의 특성 같은 게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혼자 다 비교할 수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거를 더 착한 보험에 물어봐가지고 그냥 비교해서 견적 내고 다시 한번 정돈 한번 하는 과정을 거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도 나도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꼭 전화해서 이거 전화한다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무료 상담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한번 책을 잡아놓으면 쭉 가거든요. 근데 책을 안 잡아놓으면 중간에 다 없어지고 삐끗삐끗거려요.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해서 누수되는 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정작 보험이 필요하고 보험의 혜택 받아야 될 때는 혜택도 못 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묻지마식으로 가입된 보험 신경 쓰기도 싫다. 난 돈 나가는 것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히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 합리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냥 고맙다 그러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644-123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영친이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얘기하고요. 보니까 현리님께서 저도 착한 보험에 컨설팅 했어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오셨어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전국 어디나 다 무료 상담하러 가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우리 댓글에 진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은 뭐 과장 광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혹은 내지는 필요하면 가보시고요. 자, 매주 금요일 날 만나던 쇼미더미신 코너를 원래는 또 화요일로 바꿨습니다만 이번 주는 특별히 수요일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수집하는 기간이 연휴 때문에 조금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자,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님 변호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이승영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휴 때 잘 지내셨어요? 예, 푹 쉬었습니다. 예, 방송에 못 나와서 아쉬웠어요. 막 하고 싶죠, 방송을. 갑자기. 예. 우리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말씀도 소박하게 하시네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물어볼게요.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이 33.9%, 부정이 61.3% 나왔고요. 지난주보다 부정은 조금 소폭 내려가고 긍정은 소폭 올랐습니다.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이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여론 긍정평가 조금 올랐다 그러더니 추이는 역시 똑같네요. 네, 추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만 조금 다른데 네. 어쨌든 우리는 긍정 33.9%, 부정 61.3%로 나왔다는 건데 네. 자,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최근에 몇 주 동안 이렇게 보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뉴스에서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그죠? 순방 가서 그런 거 뭐 아니에요? 순방도 순방이고 순방 가서 맨날 하던 얘기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지율 어떤 지키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는 뭘 거예요? 잘해서 뭐 이거 옳은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뭘 잘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아서 기본 지지율을 지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도 민심을 보면 그게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9월 넷째 주에 중도의 민심이 부정평가가 70.3%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 10월 둘째 주 중도 민심은 62.7%, 약 8% 가까이, 8%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바로 국민을 모르겠어요. 특별히 화나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뚜렷하게 뭐 잘했다고 하는 게 별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되게 자주 가잖아요. 네. 근데 벌써 그 순방 가는데 예산 책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썼대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고 또 이제 되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거는 좀 부작용인데 또 긍정적인 작용으로는 이렇게 또 국내에서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는군요. 그러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맨날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하고 소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야당하고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원래 용산 간다고 했던 이유가 소통하겠다. 뭐 구중궁궐에 있지 않겠다. 라고 해서 도어 스태핑 했는데 이게 자꾸 설화만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는 아예 그냥 안 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 조사는요,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6.2%로 집계됐습니다. 확실히 응답률이 높네요. 우리가 금요일날 발표했던 거는 그때 한 3%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응답률이 두 배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저희 통통 게시판인가요? 어디 올라가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서치통에 가보면은 홈페이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이렇게 윤 정부에 대한 평가가 뭐 오차범위 조금 상승했지만 별 의미는 없는 거고 어쨌든 계속 30%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하락세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락세가 맞다? 예, 왜냐면은 지난 지금 연휴 조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연휴에 조사하는 건 일반적으로 보수표가 좀 과표집되는 경향이 맞아요,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9월 넷째 주에 28.5%에서 이번에 10월 둘째 주에 33.9%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세가 맞다라고 보이고 지금 사실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추석 민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리얼미터가 지난 5, 6일에 조사를 했고 여론조사의 꽃은 6, 7일에 조사를 했고 우리 미디어토마토는 8, 9일에 조사를 했군요. 이틀 간격으로 3개의 기관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 흐름을 5일부터 9일까지 흐름으로 그냥 쭉 3개를 비교해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쉬고 이럴 때는 보수 과표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각마다 조금씩 오른 걸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하지만 진짜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리얼미터가 한 조사에서는 보수가 302명, 중도가 390명, 진보가 241명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상당히 진보의 퍼센테이지가 적어요. 여론조사의 꽃에서는 보수가 229명, 그다음에 중도가 406명, 그리고 진보는 265명. 여론조사 꽃에서는 이 중도가 좀 많았었고 보수하고 진보는 비슷비슷하게 갔는데 오히려 전화민첩에서는 보수가 286명, 중도 337명, 진보 275명으로 집계가 돼서 보수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여기서 중도도 많지만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시간이 있을 때 가족끼리 모였을 때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표집이 더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결과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네, 보입니다. 다음 주 거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35.1%, 민주당이 47.1%, 정의당이 1.9% 나왔네요. 정의당이 예전에 막 6% 넘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1.9%, 2% 이게 그냥 기본이네요. 지난 주만 해도 3%대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1.9%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사실 큰 지지를 받는 당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제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힘 이중대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는 민심에 작용한 게 아닌가. 아예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재명 그 대표 체포 동의안에도 또 당론으로 가결을 또 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 지지층의 뜻과는 좀 반대로 가는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은 그 한동훈 장관하고 유호정 의원 보셨어요? 네, 봤어요. 대정부 질의에서 둘이 썸 타냐 이런 얘기까지 정말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나오는 지금 둘 다 유부남이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웃으면서 아주 하여튼 그런 것까지 아마 그래서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주당이 뭔가를 잘못하면 정의당에 좀 하자. 국민의힘 하긴 뭐하니까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자, 근데 어쨌든 요점은 이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난주보다 지금 올라갔어요. 민주당은 지난번에 46.1%였는데 이번에 45.9에서 47.1%. 네, 그러니까 1.2% 올랐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넷째 주에 46.1%였고 다섯째 주에 45.9였다가 10월 둘째 주에 47.1%로 이제 올라간 거고 국민의힘은 32%대에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35로. 근데 정의당만 좀 떨어진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는 양 정당이 다 올라간 건 무슨 뜻입니까? 예, 저는 사실은 강대강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 5일, 6일 이런 이슈들을 쭉 보면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이 제3지대,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웠고 네. 특히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구도였는데 여성가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김행 후보자가 퇴장을 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에 대해서도 부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민주당이 좀 더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에서 양쪽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무당층에서 이동해서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저는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해외 순방만 나가면 남의 나라 일에 좀 잘 끼시잖아요. 그래서 누구 도와주겠다는 등 우리가 정의의 사도니까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데 예. 나 걱정되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오래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지금 하는데 혹시 여기도 지금 바이든 따라서 이스라엘 돕겠다고 나서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제 속보를 딱 그 속보라는 글자만 보는데 맞습니다. 그 조선일보 일면에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 네. 이 사진이 나왔는데 저는 진짜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무서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강대강으로 가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신원식 장관이 신원식 후보자 장관이 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냥 조금만 북한이 날리치면 나도 금방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전쟁이 남의 나라 옆집에 그냥 가서 한번한테 하고 그거 말고도 워낙에 결격 사유가 많은 분이어서
근데 그분들 진짜 전쟁 나면은 가서 제일 먼저 싸우시는지 봐야 됩니다. 자기가 싸우지는 않겠지. 남한테 시키겠지. 그 젊은 애들한테. 근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는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모르나 보다. 근데 어쨌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전쟁만 나면. 전쟁이 끝이죠. 전쟁 나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는 솔직히 좀 다음에 여론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슈가 4일하고 5일하고 6일하고 이제 있었다, 전국 이슈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조금 오른 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결집한 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국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의 여론 추이를 보면 사실은 이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워낙에 지금 결격 사유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존재감은 굉장히 과시했다라는 이득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민주당이 승리할 거다? 이걸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강서구민들이 다시 김태우 후보를 뽑아준다면 이건 굉장히 강서구의 수치지 않나? 근데 제가 그 기사들을 그 구청장 선거 관련된 기사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 찍었어요라고 인터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하지 말라고는 합니다만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요, 나 여당 찍었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도 우리 동네 수건 사업이 뭔데 이거 해결해 줘야 되지. 이거 너 하다 말았는데 이거 좀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하고 서울시장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를 하면서 계속 거기다가 그런 글들을 썼는데 오히려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는 말고 여당의 폭정을 좀 혼내줘야 된다. 대통령이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것 때문에 뽑아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각 정당에 투표하는 이유가 다른 거고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국회의원 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실리를 따지는 측면이 더 강하게 이제 지자체 선거인데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인터뷰에 그렇게 실린 게 정말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실린 건지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립으로 그냥 표시를 애매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번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이게 언론의 행태를 좀 얘기하고 그래도 언론의 행태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이 이길 걸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느냐를 하면서 요거 이기면 민주당이 뭐 승리한 거고. 요거 이기면 안 된다. 10%포인트 이상 니네는 이겨야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못하면 이 대표한테 뭐 어떻게 아예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 이상 못 이기면 그리고 저기는 뭐 말하자면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벌써부터 그렇게 밑밥을 깔고 가는. 저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 밑밥 깔린 것 같아요. 부정선거 얘기를 갑자기 국정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관이가 북한이 등장했습니다. 더 웃긴 건 이거예요. 성관이가 아직까지 뚫리지 않았어. 해킹 당한 적도 없어. 문제가 생긴 것도 없어. 그러나 생길 수도 있으니 사전선거 투표제 없애야 돼. 이게 도대체 말이니까 뭐니까? 저는 내년 총선의 미니판을 미리 좀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리전 양상이 돼버리면서 이미 그렇게 됐죠.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자, 이번 주 이재명 대표 관련 여론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봤다는데 영수회담 지금 제안한 거 어떻게 됐는지 여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수용해야 한다가 51.2%, 수용해서는 안 된다가 34.1%, 잘 모르겠다가 14.7%. 왜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가 있어요? 그 질문은 없었고요. 예. 일단은 수용해야 한다가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 넘었습니다. 51.2%. 그러니까 이유는 안 물어봤다 이거죠. 네. 자,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이게 50%가 넘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네, 지난달에
그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이제 무려 8번째로 제안을 하면서 한 얘기가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민생 영수회담? 예,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나흘이나 지나서 거의 무반응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 또 거절을 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8번째건 9번째건 10번째건 간에 이미 이제 국민들은 이게 뭐 통합이나 국민 통합 혹은 화합은 이미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미 실종됐고 통치만 남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사실 툭하면 압수수색하고 고소고발하고 그게 일상이 됐어요. 오늘도 또 어떤 기자 한 명 압수수색하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이념 전쟁이나 하자고 하고 참모들하고 장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는 거부권 하고 시행령 하면서 거기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대법원 판결도 무시해가면서 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같은 거 내고 이러니까 법치주의 민주주의 말로는 맨날 법치주의 어쩌고 하잖아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와중에 경제는 또 연속 적자 행진이에요. 아, 경제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 외교는 또 외길만 가고, 그 빈잔 채우겠다던 일본, 뭐 합니까? 지금 오염수만 콸콸콸콸 거기다 차에다 채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영수회담을 안 받겠다? 너는 범죄자야. 너는 피의자니까 안 돼.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게 총선 전략이거든요. 말하자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계속 부도덕한 집단이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 가겠다는. 그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받을 리가 없어요. 근데 민심은 계속 대화 좀 해라.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큰일이다. 어떡할 거냐.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도 이 수용 예산 안 된다라는 그 결과가 34%가 넘는 거를 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래서 여러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있는 이제 민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죄를 받기 전까지는 회담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법조인 중에서도 검사 출신으로서의 어떤 생각? 잠재적으로 범죄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근데 대통령도 지금 피해자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고소고발 해놓고 물론 대통령이 됐으니까 중단됐지만 그리고 그 처남도 피해자인데 그 장모님은 아예 재판 받아갖고 지금 유죄인데 범죄자죠. 사모님도 피해자 아니었나? 그거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도 야당과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럼 야당 지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아까 피해자라서 안 된다고 그 논리가 너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내가 지금 지적을 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차라리 다른 이유를 대던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법주인이 그러면 안 되죠. 게다가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 법주인인데 응? 지금이라도 대화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좀. 아유, 참네요. 좋습니다. 자, 혹시 김행 장관 후보자 임명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여론조사 안 해봤습니까? 그거는, 지난주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부분은. 한번 해봤어야 못했어요. 되는데. 왜냐면, 김행 후보자 지금 행방불명된 이후에 대통령이 나는 임명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러 오기로 지금 한다는 소문이 또 있어서, 그거 한번 궁금해요. 저는 김행 후보자도 그렇고, 나머지 2명 장관 되신 분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뭐 장관이냐 이런 거 아니고 다 떠나서 공인이냐 공직자냐 이런 자격이 있냐 없냐. 이분들이 과연 어른인가 성숙한 어른들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럴 수 있는 진짜 어른들인가.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뭘 배울 것인가. 뭘 배우겠어요? 저렇게 누구 권력자한테 잘만 보이면 다 장관다고 할 수 있구나. 그런 세상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번 후보자분들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였으면은 지금쯤 여론이 어땠으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이 반응들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바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얘기하겠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1일 만에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론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그 일부 지지자들이 수박 당도 측정이라는 문서 작성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마다 의견을 낸 거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제 이걸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체포동의안 찬성표 던진 비명계 의원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여론조사 해보셨죠? 네. 네. 징계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이재명 체제 선명성을 추구해야 한다가 그러니까 징계해라. 네, 30.7%고요. 비명계 의원들을 포용하여 당내 통합과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가 54.3%. 네. 잘 모르겠다 15.1%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통합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분란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또 덮어주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 친일파들 소통 못한 것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 조사를 보면 모든 지역이나 모든 연령층에서 일단 화합이 우선이다. 그렇게 라고 나오니까? 응답한 게 높았고요. 정치 성향별로 봐도 보수, 진보, 중도 성향 할 거 없이 네. 통합과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어떠냐면 선명성 추구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가 44.7%고요. 네. 49.5%가 그래도 화합이다.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화합은 하더라도 어쨌든 상응하는 책임을 일정 정도 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 책임지는 거하고 화합하고가 완전히 별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방법론을 좀 국민들께서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인 민주주의, 즉 본인들의 어떤 선택을 해서 표로 할 수 있는 자유 자체는 열어놓고 다만 당내 토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화합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큰 것을 향해서 당내 통합을 좀 추구해야 되는 거다. 그런 리더십을 원한다.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박 당도 측정 문서가 작성되고 지라시로 돌았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자마자 그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을 찾았죠. 거기서 단합하고 단결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일단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러니까 근데 박용진 의원이 또 이 수박 논란을 갖다가 과거에 그 진박감별하고 빗대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는 의원들이 주도해서 진박이냐 마냐 뭐 이랬던 것이고 지금은 당원들이 화가 나셨잖아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어르고 달래고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진박 감별사하고 비교 이것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불을 질렀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왜 합니까? 나가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짜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군요. 자, 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지난달 27일에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론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번 기각을 통해서.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응답은 32.4%였고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53.1%, 잘 모르겠다 14.5% 이렇게 나와서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지지자층의 어떤 응답을 보면 해소됐다가 59.4%고 그러니까요. 해소되지 않았다가 27.6%인데 네. 이것은 봐라,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엮어서 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해소됐다가 6.1%밖에 안 돼요. 아직도 대통령의 인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네, 여전히 너는 피의자고 범죄자고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27.6%가 나온 건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냐면 재판 리스크가 있어요. 재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위증교사한 부분도 분리기소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쪼개기 기소,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재판을 지금 2건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5건까지 최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휴일 빼고 월화수목금 계속 재판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걸 그렇죠. 건건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 재판에 대해서 또 변호사하고 또 얘기할 언제 당 직무로 볼 수 있겠냐 네, 이거죠. 네. 재판 리스크 이런 식으로 검찰은 계속해서 갈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맞고요. 예.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의견이 높은 것에는 사실은 영장심사재판부에서 그 결정문에 쓴 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상당하다라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재판이 있구나,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들이 많이 퍼져서 아마 네. 50%가 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지금 분리기소 오늘 기소한다, 위증교사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도 추가 기소한다고 했는데 재판 가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장심사재판부가 보는 것은 검찰에서 제출한 그 수사자료뿐이거든요. 근데 이 수사자료라는 것은 사실은 검사 앞에서 타닥타닥 작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술을 수사실이라는 밀폐된 검찰에 둘러싸인 증인이 진술한 것을 법정에 가서 뒤엎거나 추가 진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있고요. 그리고 수사와 달리 재판은 변호인하고 검찰 측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이 대표 측에서 상당한 정도로 또 자료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만을 본 결과 그리고 영장 기각 판사의 결정문만을 본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일주일에 2-3번 재판하면서 그것도 되게 본인에게 중요한 재판이고 또 이제 위증교사 같은 거는 또 따로 혐의를 분리해가지고 또 기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판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한 3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판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면서 당대표로서의 또 행동도 해야 되고 총선도 지휘해야 되고 이거 별거 할 게 많잖아요. 대선까지 생각하면. 네. 예.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재판이 1-2년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일 쪼개기 기소를 진짜 검찰이 해서 5건이나 재판을 받게 한다면 아무리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일반인이 많이 이랬다면 정말 못 견디는 맞습니다. 일상생활 못합니다. 어떤 법률 비용뿐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지금 횟수 합치고 이 재판하면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이거 아닌가요? 한 네, 개인에 맞습니다. 대해서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을 안 하다 보니 검찰 국가가 됐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에 실패하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정권 내에 이 윤석열 정권이 진짜 좋은 거 하나 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요? 검찰이 이렇다. 알려주는 그래서 거? 정말 개혁을 해야 한다. 저도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예. 오늘도 지금 허재현 기자 그 자택 압수수색하고 왜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기자님? 그건 저 기사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좀 뭡니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민심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군부의 그 사조직인 하나회 그냥 전격적으로 해체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야 나라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허재현 기자 집에 검사들 압수수색했고 변호사 동의하에 혹은 그 옆에서 같이 참관하에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그거 같아요.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거 관련된 뭐가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소식 들어온 대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어서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코너인 쇼미더 영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잖아요. 자, 이 결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이승민 본부장이 신박한 댓글들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제가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사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자, 너의 마음을 보여줘. 우리 쇼미더 영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주제는요. 국정파행 책임 한동훈 장관 거치는 무엇이냐 이런 주제입니다. 자,
이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파행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탄핵 소추안 제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한 장관 거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인데요. 네, 19,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무려 1등을 차지한 84%의 응답자들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 사실 유포를 했기 때문에 네. 탄핵해야 한다가 84%. 그다음에 8%가 장관직 자진 사임해라. 국정 파행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그리고 4%가 윤 대통령이 파면해라. 국정 파행에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네, 나머지는 장관직 계속 수행 2%, 기타 1% 이렇게 나왔네요. 조각 같은 분이신데. 아니 솔직히 그 하나 물어볼게. 아니 무슨 장관이 얼굴에 조각 같다 이런 말은 어떻게 기사에 쓰죠? 게다가 일일이 응대하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은 왜 쓰죠? 모르겠어요. 저도 그 입고 있는 기사를 옷도 봤는데. 계속 보도되고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그리고 정말 이 커플스 단추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보도한 것부터 내가 황당했었었는데 그 라인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계속 누가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명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일단 부모님을 원망하신 게 뉴스토마토를 좀 해주세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좀 아니 조각 같지는 않잖아 아무리. 좀 험하게 써가지고 제가. 부모님은 원망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자 댓글들 지금 보면은 거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국회에다 탄핵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해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84%군요. 그리고 장관직 자진 사임해라 8%. 그리고 윤 대통령이 파면시켜라 4%. 장관직은 수행해야 되는 거 맞다. 뭘 잘못했냐 2%. 기타 1%입니다. 자, 영신이 댓글 한번 통해서 우리 영신에 대한 생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읽어주실까요? 예. KP3TW님께서 사임도 파면도 안 할 것이니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국회가 탄핵해라. 네. 그 다음, ENTDB. 1DB 분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중립과 공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일개 검사처럼 야당을 대하는 모습은 고위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피의 사실 공표 등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야, 이분 법조인 같으세요? 네, 그러네요. 법조인이신가?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을 조금 듣고 있는데 일단 무능력하다는 게 첫 번째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했던 뭐 기소나 물론 기소 직접 관여는 안 했겠지만 수사 지휘겠죠 전체적으로는 뭐 어쨌든 기소 성적이나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이나 인사 검증이나 다 사실은 좀 잘못했다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냐 이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는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요 얘기 이런 문제들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그 국회의원들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비아냥거리고 품위유지 의무를 맨날 위반하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명 장관 후보도 다 전투형 내각으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싸워라 그랬잖아요. 싸워라.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인사검증했답시고 오케이해서 올려보내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또 정치적 중립은 뭐 맨날 위반하고 피해사실 공표 때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관님이? 네. 저는 제일 심각한 거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신데 계속해서 뭐 국회라든지 개입을 하고 계세요. 선거라든지. 자, 비봉사님은 이런 얘기 했네. 조각 같은데 왜 여기 있나? 미술학원 모델로 가야지. 자, 어쨌든 그 다음 사람도 읽어주세요. 예. YZ95P7님께서 법 가지고 장난치는 검사 다시는 법으로 먹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네. JN3XX 분께서 한동훈은 오른팔에 불과하니 몸통을 탄핵시켜야 한다. 야, 네.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그리셨네요. 네. 그리고요. 예, FS9MP님께서 한동훈처럼 멍청한 놈을 오래오래 제자리에 남겨놔야 절대 정권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한동훈 몰아내면 김행이 올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김행이 올 수 있어요? 예, 이분 얼굴도 굉장히 활짝 웃고 계신데요. 그러네. 네. 그 다음에 제피카 마리아님께서 한동훈의 장깨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어차피 총선 출마하기 위해 사퇴 일자를 잔머리 굴리고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 발의 직전 자진 사퇴하듯이 한동훈도 탄핵 발의 직전에 자진 사퇴할 텐데 탄핵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한동훈 장관 빨리 그냥 차라리 정치에 뛰어들어라 직접 이 얘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태경 의원이 서울 험지 간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우리 동네 오지 말고 너같이 약한 사람 필요 없어. 센 사람 와.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 부르는 듯한 느낌이 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한동훈 장관 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강서로 가라 한동훈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정치 참여하고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럼 정말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 잘 되겠습니까? 지금 여당 대표처럼 하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나오겠죠. 뭐. 그렇게 정치하고 싶을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이제 순교자 이미지를 줘서 그게 더 오히려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지금도 뭐 조각 같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으시고 이렇게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총장 자꾸 건드려가지고 더 키워줬다. 이제 이거에 대한 반성인 거죠? 그거죠. 네.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근데 무능은 잘라지도 못하는 겁니까? 나는 무능에 좀 집중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박한 댓글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분들 중에서 우리들이 좀 선물 보내드려야 돼요. 뭐 좀 뽑아볼까요? 한 두 분이 그냥 딱 좀 뽑아주시죠. 본부장님 어느 댓글 좋으십니까? 저는 법 가지고 장난치는 검사 다시는 법으로 먹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한동훈의 장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분이 제 마음을 써주셔서 JEPICA 마리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하나 드릴까요? JN3XX6 오늘 이름이 다 어려우세요. 예.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정책이 바뀌어서. 자, 한동훈은 오른팔에 불과하니 몸통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자, 몸통이 누군지는 각자 생각하시고 이 세 분에게 저희 뉴스인사이다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저희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우리 또 이슈 3업 하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아니요 도시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